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4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은 조세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우리나라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그리고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조세가 있는가? 조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다 쌀에서 나온 건데 국가에 바치는 거를 조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핵심은 강제로 걷어들이는 강제로. 그러니까 국가가 걷어들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면 지방세. 그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그리고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국세, 국가 경계를 벗어나면 관세, 특별한 목적이 주어지면 목적세,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건 보통세,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14개, 지방세 11개에서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 국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에 관한 거, 또 소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로 하면 내국세중과 관세로 나누고, 일반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요, 소득에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에 관련된 거는 주로 지방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자치구세. 우리 대전 광역시를 생각하면 광역시 안에 보통세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들어가 있고, 목적세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우리 대덕구잖아요. 대덕구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자치를 하기에는 자치구에 지방세가 너무 적죠. 반면에 시군세는 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하고 광역시 자치하고는 달라요. 조세체계가.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부담률. 국민이 자기가 번 돈의 얼마를 조세로 내느냐. 이게 조세 부담률이에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20% 되고 있고 여기에 국민 부담률 그러면 여기는 4대 보험. 지난 시간에 배운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28% 거의 30%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8대 2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전체 세금의 80%는 국세로 20% 정도는 지방세로. 근데 지방세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세의 3대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거 소비세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도 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아까 8대 2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제일 큰 거는 취득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지금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많아져 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전통적으로 취득세가 제일 많아요. 취득세, 지방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 이렇게 된다. 국세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국세를 걷는데 8가지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일하는 근로소득밖에 또 기타 소득이 있겠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소득 받으면, 세배 받으면 기타 소득인데,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분류하는 거, 이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거는 별도로 분리과세, 이거는 종합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이런 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이런 종류가 8개의 소득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21년 이후에 8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최고세 10억 원 넘는 거에 대해서 45%.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 프로그레시브 텍스 그래서 누진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법인세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우리 한남대학교 여기 다 법인이에요. 법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법인세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value added, 즉 공급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고 우리가 내는 모든 우리가 사 먹는 소비하는 모든 물건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지만 내 짜장면 10,000원어치 먹었으면 10%, 즉 1,000원을 세금 낸 건데 그걸 내 이름으로 안 들어가고 짜장면 가게 주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간접세,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주는 세금,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신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하는 것, 기초공제 2억 원에 기본적으로 5억 원 정도는 공제를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는가? 증여세. 즉, 요거는 살아서 재산을 물려주는 걸 증여라고. 이것도 상속세와 똑같이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제가 조금씩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자식에게 주는 거는 세금 안 먹여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종부세라고 부르죠. 이거는 비싼 거만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낮은 세금,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 이렇게 하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세, 요거는 타리프라고도 하는데 국경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 해외 직구할 때 이럴 때 붙는 게 관세가 되겠어요. 지방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됐으니까 나중에 지방자치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면 그 다음에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이슈인데 어, 사람이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하고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따지는 것이 조세와 효율성의 문제예요. 조세를 이 물건에 세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짜장면이 지금 5,000원이었는데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짜장면 1,000원, 6,000원이 하면 사람들이 짜장면만 세금을 부과하고 짬뽕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래보세요. 짜장면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하고 비교해서 짜장면을 덜 먹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하고 달라지는 세금이 없을 때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는 세금이 있을 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때를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화면에 안 떴는데 지금 비디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공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초과부담, 액세스 버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초과부담. 즉 조세가 없을 때하고 비교해서 조세가 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니까 행위의 교란을 영어로는 distor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세를 부과한다고 해보자. 1696년 영국에서는 세금 부과할 때 부잣집은 창문이 많으니까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없애요. 동굴처럼 하고 살아요. 왜?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사람들의 행위가 교란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초과부담이라고 해요. 이런 초과부담이 없는 세금, 조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세금을 중립세, lump sum tax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떤 세금이 그러느냐? 모든 사람에게 1,000원씩 세금 부과하겠다. 그러면 뭐 나도 부과하고 너도 부과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중립세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다가 발생하면은 결국 선택을 바꿈으로 인해서 선택을 바꾸면 디스토르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나의 원료가 되는 부분에 원재료가 되는 부분에 세금 부과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러면은 여기도 선택이 바뀌어야 돼요. 이때도 생산자 잉여가 축소되고.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합한 만큼 이것이 바로 어, 세금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이 이런데 공급 곡선이 이렇잖아요. 세금을 요만큼 부과한다는 소리예요. amount of tax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전보다 가격은 여기였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B하고 D만큼의 사회적인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초과부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학 시험을 본다든가 아마 행정학 중에서도 경제 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초과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평성. 늘 이야기했죠. 조세는 공평한가 이런 거 따질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누진세가 공평한 세금인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따지는 게 편익의 원칙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래서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공정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편익이 측정 가능한 곳 있잖아요.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이거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수도요금 다 공짜로 해주고 세금으로 메꾸면 사람들이 그 요금 의식이 없게 되죠. 그래서 주로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용자 부담금, 즉 유저, 사용자가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으로 이때는 세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요금이란 말을 붙여요.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그러나 이거 다 국가가 걷어가는 것이죠. 그 대신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편익 원칙이다. 능력 원칙, 이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이거는 뭐예요?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소비가 많은 사람. 그래서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같이 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야 이게 누진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이 얼마냐? 소비가 얼마냐? 그리고 재산이 얼마냐? 크게 3대 변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가 있는 곳.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세금을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걸까요? 돈은 내가 내지만 실제로 그 돈은 국세청에 가게 주인이 갖다 낸다. 소비자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물건에 대한 소비를 줄여주게 만들어요. 생산자들도 남는 게 적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자기한테 남는 게 적어지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손해예요. 누구만 이익이에요? 국세청만 이익 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부가가치세는 정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별로 필요 없는 세금인데 그래도 정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니 부가가치세를 걷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 근로 하는 것, 자본, 돈 버는 것 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 이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죠. 특히 이 토지 같은 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딱 올라가서 결국은 새로 사는 사람, 일종 옛날에 소작농들 있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조세 올라간 게 세금 올라간 게 전가돼요. 이런 거를 tax capit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금이 결국은 이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현재 소유자의 세금 때문에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와 부담,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이거 직접세, 간접세뿐만 아니라 이러한 누가 과연 세금을 부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중에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구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데에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연구개발이 국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깎아줘요. 그거는 결국은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를 거둬야 되는데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보조금 (hidden subsidy)라고도 하고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세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연구개발, 또 기부금 이런 쪽을 하면은 조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이런 쪽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종교인들은 신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종교인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버는 만큼 소득에 대해서 거기는 소득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라는 용어를 써요. 뭐 사례비가 소득이 아닌가요? 노동에 대한 대가지. 그래서 저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거 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상 종교인을 너무 성직으로 생각해서 안 걷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는 큰 교회나 절들은 종교인 과세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워낙 월급이 적으니까 면세, 즉 너무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그런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은 세금을 뭐 기존 법제에 의해서 안 걷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 특히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유리지갑이라고 다 보여서 프리텍스, 애프터텍스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받게 돼요. 반면에 사업소득자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히든 월렛, 감추어진 월급 봉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을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들은 대부분 비싼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남으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소비를 해버려요. 비싼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소득이 없는 것처럼 숨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 소득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올바른 세금을 부과해야 조세 정의라고 부릅니다.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누진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사회적으로 함께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누진세율 구간도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는 세계적인 경쟁 상태에서 법인세가 싼 지역으로 기업들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아주 낮은 저 아이슬란드 이런데 아일랜드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본사를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인세를 함부로 옮기면 사람들이 본사를 옮겨가서 그만큼 아예 세금을 못 걷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가능한 법인세 안 내기, 법인세를 안 내려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되어 있는 과세 표준이 되는 단기 순이익, 여기서도 사업자들도
이익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익을 좀 오히려 세금 내는 게 싫어서 감추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적극적으로 번 돈만큼 세금을 내면 그게 다 애국하는 거죠. 기업하는 것이. 그래서 비용 처리하거나 또 배당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은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소득세, 법인세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냐. 저는 땅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토지 중심의 과세로 좀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제라고 하는 건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100만 원을 벌었지만 그중에 50만 원은 누구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소득세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일에 썼으니까. 그만큼은 소득에서 빼주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을 빼주는 거,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갈 때. 그래서 저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은 소득 공제를 해서 자발적인 착한 일, 자발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세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거렛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작품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Death, taxes and childbirth. 죽음과 세금과 아이 낳는 거. There's never any convenient time for any of that. 우리 모두에게 결코 convenient,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힘든 시간, 죽을 때, 누군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세금 낼 때, 아이 낳을 때. 이 죽고 태어나는 거 사이에 tax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를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도 세금이 그만큼 불쾌한, 우리 인간들에게 불쾌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것이 조세다.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찾아보면서 하시고 질의응답이 카톡이나 수업 시간에 나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